자, 들어보세요. 자, 회계, 부가, 소득 이쪽 실기죠, 실기. 뭐 원가에게는 실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요. 차이가 나는 부분에 한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기출문제 몇 회차, 몇 회차, 몇 회차 나왔는지 적어드릴 거예요. 그 동네에다가.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관련된 실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론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부가 소득 이쪽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입력을 해보셨기 때문에 법인세보다는 입력하는 게 까다롭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회계부가 소득 기출문제, 회계부가 소득 일반교재. 앞쪽으로 가주시기,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가주셔서 26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갑니다. 자, 26페이지. 말 문제 가끔 내거든요. 어려운 말 문제 가끔씩. 왜냐하면 재무회계가 이론이 5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그 뭐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재무회계가 최소 몇 점이지? 재무회계가 최소 18점에서 최대 20점이에요. 최대 3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26페이지 갑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맨 아래 있죠. 26페이지 맨 아래 굵은색 글씨 있잖아요, 여러분들. 밑줄 좀. 맨 아래 굵은색 글씨 밑줄 좀요. 자, 개념 체계. 우리 개념 체계라는 게 있어요. 개념 체계. 뭐 자산의 정의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개념 체계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말 그대로 회계 기준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상충이 상호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충된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한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 정의는 개념 체계 말 그대로 자산의 정의는 요렇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 기준에서 자산은 요렇게 잡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법이 우선하죠. 개념 체계보다는. 알죠? 이건 말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28페이지. 28페이지? 아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왜 안 남아있죠?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가끔씩 뭘 출제하냐면 맨 위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 예시 있죠. 이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맞죠? 요거에 대해서 좀 내요. 알죠?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자산을 측정하는 게 시가로 측정하는 게 공정가치죠. 그 다음에 원가. 우리가 취득 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역사 과거잖아요. 과거에 샀었던 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시가하고 원가 중에 누가 우리한테는 유용한 정보예요? 시가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용자들한테 유용하다라고 목적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산을 살려고 할 때 시가가 지금 그 자산을 살려고 할 때 중요하지 과거의 그 금액은 의미 없잖아요. 맞죠? 근데 시가는 주관적, 객관적? 아, 객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죠? 강남의 80억 그 객관적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는 객관적이라 생각했지만 엄밀하면 주관이 좀 많이 개입돼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가 가려면 뭔가 주관이 없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취득 원가는 정확한 거예요? 네. 옛날에 샀었던 금액이니까 정확하지. 맞죠? 그래서 신뢰성이 가는 건 취득 원가고 목적 적합한 건 시가예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거 최근에도 냈습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자산 측정 있죠. 자산 측정. 자, 자산 측정의 목적 적합성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목적 적합성 고는 목적 적합성 높인다. 아, 여러분들 과소평가한 거 아니에요? 밑줄 좀요. 공정가치에 밑줄, 공정가치. 근데 이제 오른쪽에 신뢰성을 높이는 거 있죠. 신뢰성을 높이는 거 거기 역사적 원가에 밑줄 치시고
거기 역사적 원가에다가 취득 원가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할만하죠. 갑자기 이상한 거 하다가 법이세 이상한 거 하다가 오씨 들리네 이제. 그래 들려 이제. 아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죄송 너무 연기가 어설픈가? 그다음에 그 재무보고인데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장 기업 있죠. 삼성전자 1년에 재무제표 몇 번 우리가 재무제표 몇 번 작성하는지 아세요? 1년에? 4번 합니다. 그죠? 분기별로 다 해요. 왜요?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하려면 당연히 목적 적합한 건 3개월마다 보고하는 게 목적 적합해요. 그러지 않나? 그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데 1년 기다려봐. 사람 죽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몰라. 1년 뒤에 할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맞죠? 당연히 근데 신뢰가 가는 건 1년 뒤에 1년 전체죠. 맞죠? 내가 3개월만 보고, 잘 나가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분기 개판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년 전체로 파악해야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재무 보고에서요. 거기 목적 적합성 높이는 거에 밑줄 중간 보고서 반기, 분기 밑줄 치시고 반기, 분기. 29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칸. 그래서 당연히 반기, 분기별로 보고해야 내가 투자를 할 때 목적 적합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반기, 분기는 1년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고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신뢰성이 높은 건 연차 보고서. 이게 1년마다 보고하는 겁니다. 맞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냈더라고요. 가로 3번 비교 가능성. 29페이지 가로 3번 비교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 줄 밑줄.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속성 여기에 맺으시고. 이게 뭔지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전년도랑 올해 연도랑 비교가 돼야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또 비교되는 게 LG전자잖아요. 가전 쪽에서는요. 맞죠? 그래서 기간별은 그 기업에 대해서 기간별로 보고 우리가 기간별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업과는 우리가 동일 업종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에요.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몇 번?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틀린 적이 있긴 있어요. 이건 쉽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축약돼 있는데 밑줄 좀. 뭐냐면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에서 효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된다. 일단 거기에 붙이시고. 자, 이게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실제로 말문제로 냈어요. 뭐냐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맞죠? 비용이 드는데 그게 주주나 채권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효용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재무제표 작성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요거 무슨 유령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우리 회사는 업종이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막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한 얼마 썼냐면 1,000만 원 썼어. 근데 이용자들이 안 봐. 우리 회사를 잘 몰라. 알죠?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 보고할 때는 효익이 원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알죠?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쓴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구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효익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주주나 채권자한테 주는 효익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쓴 원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맞죠?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작으면 그땐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아이고 힘들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요. 31페이지. 말문제로 은근히 여기 잘 냅니다. 이 1장 파트 되게 잘 내요. 시험에서. 장난치기 좋거든. 한두 개 꼬아내면. 자, 거기에서 어디냐면은 가로 2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예요. 중간에. 보이세요? 가로 2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 있죠? 자, 네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자, 밑줄.
자,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함. 이거 배웠죠, 여러분? 이미 계속 밑줄.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배우셨던 거죠? 그래도 계속 밑줄.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인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한다까지 비추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시 보이세요? 공시? 공시에서 동그라미 1번 비교 정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계량 정보가 뭔지 아시면 계량. 숫자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계량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아래에 있는 비계량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주석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계량 정보도 표시해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거. 맞죠? 근데 시험에 가끔씩 비계량 정보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장난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짝대기 비계량 정보 보이세요, 여러분들? 두 줄 밑줄.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 정보를 비교해서 주석에 기재 꼭 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비계량 정보도 소송 같은 정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소송이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납품한 거에 뭐 사고 일어났는데 배터리 사고. 그거 안 알려줘봐요. 그럼 갑자기 주가 팍 떨어지겠다. 나중에 소송 당해가지고 만약 지면. 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맨 위에 3번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자, 작성 기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거기 2번 총액주의 보이세요? 총액주의? 아시죠? 여러분, 상계 금지잖아요, 원칙이.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총액주의에서 두 번째 칸 보이세요? 두 번째 칸에 매출 채권은 총액으로 기재한 거 보이세요? 자, 두 줄 전부 다 밑줄이요. 자, 매출 채권은 총액으로 기재한 후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죠. 총액법 또는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 순액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채권, 채무 상계 못하죠? 채권하고 채무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채권하고 채무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나? 채권은 받을 거고 채무는 갚을 건데 같으면 웃기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계한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뭐를 상계할 수 없는 거냐면 성격이 다른 건 상계 못해요. 근데 질문. 그럼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 빼는 거 있죠? 맞죠? 그럼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 두 개? 같아요. 뭐예요? 매출 채권, 이 채권 중에서 못 받을 것 같은 거 차감적 계정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의 성격은 어차피 같아요. 맞죠? 단지 이용자다 유용한 건 내가 총 받을 채권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지 표시하는 건 유용한 정보고. 하지만 그냥 내가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 차감해서 하는 건 상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둘은 성격이 같은 놈이거든. 채권 채무는 성격이 다르고 아예. 맞죠? 근데 매출 채권이 못 받을 것 같은 게 대손충당금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매출 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직접 차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맞죠? 성격이 같은 걸 퉁치는 건 순액법이라고 하지 상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퉁쳐야 상계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 문구.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회사가요, 여러분, 이거 볼까?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자공식 있나? 전자공식. 이런 것들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많아. 연결재무제표.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채권만 딸랑 표시하잖아요. 여기 대손충당금 없죠. 우리 분명히 대손충당금 여태까지 막 쓰는 걸로 배웠는데. 맞죠? 근데 보니까 여기 주석으로 표시해놔요. 어디 갔어? 더럽게 많네. 잠깐 대손.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여기 손실충당금이 그냥 나중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 배우시면 손실충당금이라 불러요. 또 이렇게 주석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매출채권을 직접 빼는 놈들은 얼마 못 받을지 주석을 알려줍니다. 이걸 다 내역을. 그러니까 순액으로 써도 돼요. 알죠? 근데 순액으로 쓸 때는 주석으로 총액으로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한다는 게 같은, 그러니까 결론은 상계는 성격이 다른 놈만 퉁치는 건 상계라고 해요. 아셨죠? 이렇게 주석으로 공시해주면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돼.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뭔 개소리야 생각하시면 맨날 대손충당금 쓰는 거 배우셨거든. 그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네는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요따구로 표시를 한 걸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용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 진짜.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그 32페이지에 5번 구분과 통합 표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디냐면 2번 자본금 있죠, 자본금. 자본금 밑줄 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거 시험에 통합할 표시한다. 장난칩니다. 발음이 안 좋나? 5번 구분과 통합 표시. 32페이지. 5번 구분과 통합 표시요. 거기에 2번입니다.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실게요. 괜찮네. 이미 들어온 거. 여기 보여. 삼성전자 여기 자본금, 우선주, 보통주. 중요해요. 왜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만 먼저 받아가는 거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배당은 나중에 받아가는 거고, 다른 거기 때문에 통합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 자본잉여금 있죠. 우리 자본잉여금이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뭐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자기 처분이익 밑줄 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밑줄.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감자는 쓰레기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재무구조 안 좋은 기업들이. 그럼 주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로 구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얘도 있나? 얘도 얘는 없네. 잠깐만요. 조일 알미늄 연결 재무제표.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맞죠? 전환권 대가 무시.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이거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 맞죠? 이렇게 구분 표시하잖아. 주발초하고 나머지. 맞죠? 나머지는 잘 안 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식 처분과 감자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내요. 세무일금 다 긁어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거. 자, 그 다음에 4번 자본조정이 있죠. 4번 자본조정. 밑줄 좀.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자본조정의 대표적인 게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감자차손. 이 세 가지는 뭐와 상계예요? 주식 발행 이런 애들 상계하죠, 같이. 다시 한번.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고, 감자차익, 감자차손 상계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손실 상계하죠. 근데 우리 자기 주식은 상계하는 놈이 있어요? 자기 주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상계 못하니까. 오케이? 안 낼 것 같죠? 낸다니까? 많이 냈어요.
좀 믿어요. 사람 믿어요. 말장난 진짜 많이 쳐요. 조심하시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32페이지 맨 아래 4번 환입금액 표시 있죠? 환입금액 표시. 32페이지 맨 아래 4번 환입금액 표시요. 자, 세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해도 돼요. 자, 밑줄. 자,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우리 환입이 거꾸로 수익 잡는 거였죠, 여러분들. 법인세에서는. 환입, 판매보증 충당부채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장난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익은 매출 아니면 영업의 수익이죠. 회계에서. 근데 당초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았던 게 환입이 됐다고 영업의 수익 잡아봐요. 성격이 달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 관련 비용이고 영업의 수익은 영업 관련이 아닌 수익이에요. 당연히 영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걔가 환입되면 영업 관련 비용에서 까야죠. 왜냐하면 매출이라고는 못 잡잖아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환입되기 무슨 매출이야. 매출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이런 것도 팔아야 매출인 거지. 매출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없죠. 이해돼?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잡았던 게 환입되고 거기서 까라는 거예요. 잡을 수익이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심하시고 할 문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자, 가끔씩 이거 시험에 뭘 내냐면 거기 제목이 제4절 보고기간 후 사건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거기에서 맨 아래에 2번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있죠? 시험에 요거 은근 냈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다음 중 보고기간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닌 것은 다 뭐냐면 이게 언제 잘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장부 작성하죠. 그때 이전에 있었던 일이 보고기간 이후에 확정되면 그건 작성해야 됩니다. 수정. 왜냐면 내가 12월 31일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후에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표시합니다. 근데 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건 내가 전에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첫 두 줄. 34페이지 맨 아래 2번 수정을 요하지 않은 보고기간의 사건이요. 두 줄 밑줄.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고기간 후, 핵심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해 좀 재무제표 안 고쳐요.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럼 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줄 대표적인 예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경우이다. 맞죠? 내가 12월 30일 날 할 땐 시가가 100원이었어. 근데 갑자기 2월 달에 시가가 80원 된 거예요. 어쩌라고. 맞죠? 그거는 몰랐었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 이제는 쭉 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 언제 쉬었죠? 언제 쉬었지? 10분 정도? 제가 기억하는 15분인데? 여러분 표정이 그럼 왜 얘기했어? 15분? 에이, 맞추려고. 아직은 안 쉬어요.